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좌를 두 개를 지금 이제 두 개째 올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한국사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기본 강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도 좋고요. 너무 두꺼운 교재 말고 좀 쉽게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제 강의 이것만 봐도 무관합니다. 또한 제 채널에 연관된 자료, 사료라든지 기존 내용과 자료들을 같이 이렇게 채널에 올려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고대 대외 관계. 요 앞에 강의가 그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거쳐서 중앙집권 연맹왕국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삼국의 소위 말한 중앙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고백신 내용들. 그 다음에 발전, 전성기 왕들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고대 대외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부분과 조금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때는 고구려 전성기, 그 다음 6세기는 신라 전성기. 자, 이게 보통 모든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이 다 교재라든지 교과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교재 참고를 좀 하시고, 자, 4세기 같은 경우는 백제가 되게 잘 나가자는 거죠. 근초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의 원조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북중국과 교류하고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백제는 남중국 외와 교류를 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전성기 때는 대외관계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전성기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표시는 해두지는 않았는데 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삼국시대 연표학습 그 강의에 들어가 보시면 이 동맹에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뒀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고구려 광개토 할배, 장수 할배 때가 되면 거의 뭐 100년 이상이 되겠죠. 고구려가 겁나 빵빵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나제동맹, 나제동맹. 그러니까 이 나제동맹을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찌질이 동맹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백제하고 신라 또 이 전공하신 분들에게 좀 미안하면 재미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제동맹이라는 건 총 동맹이 몇 번 생기냐 하면 세 번 생깁니다. 세 번. 첫 번째는 백제의 비유왕하고요. 신라의 눌지마리간 동맹 맺습니다. 두 번째는 웅진으로 천도한 다음에 백제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리간 이렇게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나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성왕과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동맹을 한번 더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성왕 딸내미를 진흥왕한테 시집 보내니까 역시 혼인동맹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동맹이 세 번입니다. 그래서 5세기 때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맹이 만들어지고요. 고구려는 남북 중국과 교류하고 이때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특히 고구려가 북위에 북위의 효문제 북위와 고구려가 사이가 꽤나 괜찮습니다. 북위는 여러분 알고 계신 위진 남북조 남조 북조 북위가 소위 말해 황허경유 화북지방을 이제 유목민들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마침 장수왕이 이 다원적 외교를 잘해가지고 이 친하게 지냅니다. 그럼 장수왕 입장에서는 위에서 온 놈이 건드릴 놈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놓고 남진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백제 같은 경우는 남중국 외화 교류, 특히 이제 계로왕 때 뒤에 우리가 심화 수업 때 합니다. 계로왕 때 북이한테 일러줍니다. 황제폐야. 나 저 고구려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카톡 딱 보니까 뭐라 그래. 고구려 때문에 황제폐야 내 죽겠단 말이야. 저것들이 늘 찝쩍거리고 자꾸 침입해 오고 아니 황제폐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북이 황제가 뭐라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 좀 친하게 지내봐라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땅간에 거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류왕은 서신 보내고 장수왕 공격받아가지고 가버리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당길게요. 6세기 신라 전성기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뭐 찌질이보다 신라를 딱 두고, 즉 이제 진흥왕이 전성기가 나타났을 때 진흥왕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영토 확장은 당연할 테고요. 당항성이라는 데를 신라가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기존에는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이제 교류를 했는데, 당항성은 한강이잖아요, 그죠? 남양주니까. 여기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는 이제 루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라가 전성기가 오고 난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가 어떻게 하냐면, 백제는 백제대로 그대로 성을 탈환해서 압박을 하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던 당항성 여기를 먹어버립니다. 그럼 신라가 어떻게 될까요? 고립이 돼요. 그래서 이 전성기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신라가 결국은 누구에게? 당나라한테 손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군 이런 것들이 곧 만들어질 거고요. 자,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 당항성 차지했단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와 연합, 돌궐 고구려 백제회, 이거를 교과서나 교재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외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돌궐, 백제 쪽발이 편먹고, 신라는 누구와? 중국, 수당이 되겠죠. 이렇게 편먹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십자외교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 대부분의 교재라든지 교과서에 이런 그림과 함께 십자 딱 끊어가지고 편먹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남북국시대 대외관계. 자, 통일신라 대외관계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려운 부분을 조금 뛰어넘고 기본만 지금 가는 거라서 빠진 부분들은 제가 요 강의 이외에 다른 강의에서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할 겁니다. 일단 이것만 조금 알고, 한국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통일신라 대외관계. 당나라 무역 많이 했죠. 그래서 산둥반도의 신라방 마을입니다. 신라소 동사무소죠. 신라관 여관이 될 테고요. 신라원 요건 절입니다. 특히 신라원 이야기할 때 항상 교재라든지 따라붙는 이야기가 해상왕 장보고 아시죠? 법화원이라는 절을 또 짓습니다. 요거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공부하면 옌린이라는 스님이 거기서 신세를 많이 져서 이 또 그 편지를 감사 편지를 보낸 내용 요거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쪽발이하고는 뭐 관계가 이 당시에는 크게 그 뭐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됐다 적게 됐다 떠나가지고 일본이 이제는 서서히 국가 단계에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잘 나가고 우리 잘 나갈 때 일본이 당견사 이렇게 사절단을 좀 파견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오죠. 국풍 문화도 나타나면서 다이카게시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일본사 할 건 아니라서 일단 일본과는 8세기 이후에 조금 교류를 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발해와의 관계 같은 게 신라도라 되어 있는데, 원래 발해하고 신라가 두 개는 남북국, 유득공 선생이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발해를 세운 세력이 고구려잖아요, 그죠? 결국 고구려 대조영이라든지 이쪽 대시 입장에서 보면 신라 겁나 짜증나지. 당나라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대조영부터 해가지고 무왕까지는 사이가 겁나 안 좋습니다. 전쟁 날 뻔했습니다. 근데 문왕 때부터 서류를 교류를 이제 트면서 신라 도라는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발해 마찬가지. 당나라의 관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심지어 무왕 때는 산둥반도 수군 장수 장문휴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흑수말갈 반란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 문왕 때 와서 친선관계로 돌아섭니다. 그 다음 일본과는 친했죠. 발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절단도 파견하기도 하고 이 국서도 교환을 자주 하고 했습니다. 신라 고립 탈피 뭐 이런 목적이었겠죠. 자, 신라와의 관계 같은 경우 문왕 때 신라도를 개설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고려로 좀 넘어가서, 자, 이거 여러분들도 나름 굉장히 공부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고려 정치제도거든요.
그래서 고려 정치 제도 하면 여러분들이 역시 기본을 지키시면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이성 육부입니다. 이성 육부. 성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서성, 중서, 문화성입니다. 상서성은 육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호의 병형종. 순서는 여러분들 뭐 편의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서 문화성은 국정을 총괄한 우두머리가 문화시중이죠. 정책을 심의하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외워야 되실 건데, 재신, 즉 이품 이상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신이라고 부르고요. 3품부터는 낭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재신의 역할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낭사는 간쟁봉박입니다. 간쟁봉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씹을 간자거든요. 왕이 잘못된 교지를 가지고 온다든지 생기면 조선시대 사관원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봉박 같은 경우도 왕이 교지를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 추밀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추밀, 승선, 특히 이제 중서문화성이 국정총괄이라 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면 중추원 같은 경우는 국방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 경제와 함께 뭡니까? 이 당시엔 제일 중요한 일이 국방이죠. 그래서 중추원에는 추밀, 군사 기밀입니다. 승선은 왕명출납. 요거 여러분 그 조선시대 드라마 많이 보시죠? 승정원, 도승지, 그죠? 왕의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비서실 같은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당나라와 송나라 관제를 가지고 왔는데, 요 두 개가 나름 고려의 독자적인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신과 주밀입니다. 방금 했죠? 중서문화성의 고위관직이었던 재신, 중추원, 추밀원의 고위관직인 주밀, 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국방문제 담당하는 게 도병마사입니다.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도평이사사로 이름이 개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제정과 시행규칙, 격식, 식목도감은 얼마 안 가서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사대, 관리, 비리, 감찰. 요것도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시대별 관리, 비리, 감찰 기구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사정부가 있습니다. 관리, 비리, 감찰. 그 다음 발해는 중정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로 오면 어사대가 있습니다. 조선에 가면 사헌부.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역시 기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사대, 관리, 비리, 감찰하는 기구가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사. 화폐, 곡식, 출납이다, 회계, 뭐 국세청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이거는 보시다시피 제가 앞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최근에 이제 고려중앙정치기구가 문제 한 3, 4년치만 보면 공무원 시험에서 좀 빠지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발품 파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간, 대성, 낭사, 위에 중서문화성의 상품이라 그랬죠. 어사대관은 이 두 관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서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경권, 대성, 대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관리, 비행, 감찰부터 해가지고 왕에게 직언도 하고, 이 서경권은 뭐냐면 지금의 고위 공직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청문회 하죠. 청문회입니다. 이거 아주 훌륭한 제도죠, 여러분. 동서고금에 중국하고 우리 빼고 이 시대 이 정도 앞선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제도죠. 어쨌든지 관료제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서경권, 인사, 임명, 동의권. 조선에도 서경권이 있거든요. 조선과는 조금 다르게 모든 관직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대간, 대성.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요거 위에 있는 그 정치 기구와 함께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소리가 조금 탁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셔서 중앙정치제도의 특징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앙정치제도. 그냥 귀족 중심이다.
왜? 고려는 누구의 나라인데? 귀족의 나라입니다. 앞서서 제가 한번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려가 어떻게 돼? 고려 누가 세웠죠? 태조왕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할 때는 고려 누가 세웠냐라고 물어보면 호족과 육두품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이후에 문벌 귀족이 나오죠. 그 다음 무신집권기에 최시무신집권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권문, 세족. 당연히 귀족 중심이죠. 그래서 귀족 합의기구에 도백마사 식목도감 원간섭 기간 뭐 있다고요? 도백마사가 도평이사설 이름 바뀝니다. 이거와 함께 견제와 균형도 있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간 대선구죠. 서경권, 간쟁, 봉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 독자적인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래서 고려시대 정치 기구라든지 제도는 이 정도만 보시고 보시다시피 그죠? 이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보시고 보시면서 쓰시면서 중얼중얼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고려 지배계층의 변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막대를 세워서 호족과 육두품 고려 건국가구죠. 조금 내려가서 세력이 뭐로 바뀝니까? 성종 이후에 문벌 귀족입니다. 내려갑니다. 무신집권기 나오죠. 최신 무신집권기 나옵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원간섭기 때 권문세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등장하나요? 신진 사대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건국하는 거죠. 자, 문벌 귀족은 지방 호족과 육두품 계열이다. 문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가문끼리 결혼하는 거죠. 이게 두드러지게 나온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려가 이제 태생부터 이런 문제점을 좀 안고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태조왕건이 이제 그 합이 추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왕건 마누라가 30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귀족화가 고려 같은 경우는 귀족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태생부터 그런 게 있고요. 음서제, 공음정, 중첩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서제, 공음정, 음자가 들어가면 보통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음서제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는 머리 나빠도 관직이 올라갑니다. 공음제는 뭡니까? 수조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건 제가 경제편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교과서라든지 교재를 펴면 경제 파트 첫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게 토지제도입니다. 그럼 이 토지제도는 땅제도가 아니라 수조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조권. 즉 관리는 왕에게 뭘 바칩니까? 충성을 바치거든. 그럼 그 대가로 왕은 신하에게 뭘 줍니까? 관직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인센티브를 좀 더 줍니다. 그게 바로 뭐 수조권, 수조권.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노급, 시급 이렇게 불렸거든요. 관료전. 이것도 상세히 설명을 할게요. 고려 시대 수조권 이름은 전식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식과 중에서 귀족들이 받는 전식과 수조권 바로 뭐냐면 공음전입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세습이 가능한 겁니다. 원래 전식과나 모든 수조권은 죽고 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반납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가지고 가는 공음전입니다. 그 다음 중첩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경원 이씨 같은 이자겸이 그렇거든요. 첫째 딸을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 사이에 왕자가 나올 거잖아요. 둘째 딸을 거기다 보낸다. 그럼 이 중첩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자겸 같은 경우도 눈에 베이는 게 있습니까? 현지광이 사위고, 그죠? 다음 왕이 누군데? 외손자인데. 이래서 이제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바로 밑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석연. 그러니까 지금 문벌 귀족 사회 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죠?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놓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기본 단계니까. 자, 무신정변. 항상 정변, 전쟁, 사건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순서대로 갑니까? 일어나게 된 배경, 원인, 과정, 결과 후의 변화.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스캔을 딱 떠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잡아 외우면 됩니다. 자, 배경, 순문, 천무. 무슨 말입니까?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군인들의 생활고도 있었고 의정도 실정을 했다. 이것도 스토리가 재밌는 스토리들 많습니다. 그래서 보현원 행차 같은 데 가서 수박이라는 무예를 가지고 싸우다가 들어보셨죠, 그죠?
늙은 장군하고 젊은 이제 장수하고 붙였는데 할배가 그 게임이 됩니까? 그때 젊은 문신 하나 와가지고 싸다구를 때려본다. 그때 이의방 정증 부인을 사람이 도저히 이제 못 찾겠단 말이야. 그래서 엎어버린 게 쿠데타라는 게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최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아시고 여기서 심화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이 집권자별로 권력 기구했습니다. 예컨대 이의방 정중부 같은 경우는 중방, 경대승 도방, 이의민 다시 중방, 최충원 교정도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심화 과정에서 한번 더 외우실 거고요. 여기에 공부 조금 더 하시면 어느 왕 때 예컨대 최충원 같은 경우는 명종 잡고요. 최후 같은 경우는 고종 잡아가지고 여러 역사책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예견하는 심화 과정에서도 합니다만 시기별로 반란이 좀 나옵니다. 뭐 정중부 때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의 형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 넣어가지고 대략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쭉 긁어서 빵빵빵 찔러요. 그럼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집권 기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런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는 간혹 출제가 됩니다. 아무튼 자 최소한 우리가 집권자들 순서는 알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최씨 무신집권 경제적 정치적 기반 교정도감 정방. 교정도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정방은 뭔고 하니 최후 때 원래 이제 그 인사 시스템이 고려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제 치고 과거 시험 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까 대간 대성이 뭐합니까? 청문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귀족은 제외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싹 없애버리고 어떻게 정방 자기 집 안에 집 뒤에 인사 지금으로 따 인사혁신처 이런 거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싹 무시해 버리고 자기가 직접 입맛에 맞게 그 관리를 등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사적 기반은 도방 삼별초. 도방은 아까 언제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죠? 요 경대승 때 경호부대 비슷하게 해서 도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방과 삼별초 지금 외우셔도 됩니다. 최씨 무신집권기의 정치적인 기반 두 개 뭐? 교정도감, 정방. 군사적 기반 뭐? 도방, 삼별초.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일단 요 베이스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몽고와의 전쟁이 나오죠. 6번 전쟁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고여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차, 2차, 3차, 4차 쭉쭉 갑니다. 1차 때는 대충 하고 가거든요. 근데 2차 때가 되면 강화 천도를 합니다. 누구 때입니까? 최후 때입니다. 그러면서 뭐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가 쭉쭉 나오면서 몽고와의 대몽 항전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화 수업도 할 때 몽고와의 항쟁은 민중의 항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2차 때 김윤후 샬리타 눈알 쪽 뽑아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처인성 같은 향소 부곡에서 우리 민중들이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 장군들과 군인들 다 어디 갔는데? 아니 강화도에 놀러 가 있잖아. 도망가 있잖아. 그걸 제가 뭐 너무 평가절하는 것보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장군들 별로 그 고려시대 그 소위 말한 2군 6이 있잖아요. 중앙군. 그죠? 싸움 별로 안 합니다. 다 거기 가 있는데 뭔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원내정 간섭, 원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영토,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동영부. 네, 들어가죠. 특히 탐라 총관부 원래 제주도에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저 일본에 정동행성 만들어 가지고 일본 원정하려고 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방목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마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부 영토를 상실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정동행성 원래 정동의 정동쪽을 그죠? 정벌하기 위해서 동쪽 정벌 즉 일본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실패하잖아요. 태풍 때문에. 그래서 내정 간섭 기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감찰관, 다루가치, 만호부, 왕실 용어, 관제격화. 요것도 심화 과정 때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왕실 용어 같은 경우는 충자가 들어갑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이런 왕들이 들어가거든요. 요건 심화편에서 한번 상세히 합니다. 그 다음 관제도 격화합니다.
그다음 몽고 같은 경우에 금, 은, 인삼, 매, 공력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죠, 그죠? 매 같은 경우는 유목민들이 주로 이제 또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 사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몽고 쪽 가면. 근데 우리나라 매가 그 덩치는 좀 작아도 굉장히 재빠르고 사람 말도 잘 듣고 도망도 안 가고 꽤나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응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매도 가지고 갑니다. 네. 그다음 공연을 아시죠, 그죠? 자, 몽골풍, 몽골풍. 이제 우리나라께 이제 그 몽고에 전달된 것도 있고요. 고려 양, 몽골풍 이런 것도 한번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몽고어, 몽고 복장. 몽고 복장은 옷하고 머리 이렇게 변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 말고도 몽고 영향받은 게 그 곰탕 설렁탕 같은 거. 그다음에 저도 즐겨하는 소주 이런 거. 그다음에 연지곤지 이런 거 알죠? 하는 거. 그다음에 수라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기 몽고에서 넘어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공민왕의 개혁 원면 교책인데 사실 공민왕은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 빠지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올해 나왔거든요. 4월 달에. 그래서 이 원간섭기 때는 왕을 3명을 여러분들이 아주 공부를 하실 텐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확률적으로 보면 충렬왕, 충성왕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기본 단계라서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일단 공민왕만 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가서 공민왕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원 자주 정책. 공민왕은 두 가지거든요. 밑에 보시다시피 반원 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입니다. 친원파, 숙청, 기철. 기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황후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기황후가 공녀로 갔다가 황제 눈에 띄어가지고 황제 아들을 툭 낳아버린다. 그죠?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원나라 원제국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기황후 오빠 기철이 엄청나겠죠, 파워가. 그죠? 완전 쥐고 흔들어 버리죠. 그 공민왕이 어떻게 진원파를 싹 날려. 그다음 정동행성 이무소 폐지합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물론 이때 원나라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 그 원나라가 교초를 많이 발행해가 돈입니다. 물가 막 올라가서 또 이 황실의 양반들이 라마교라는 티베트 불교 중에 하나인데 좀 신비적인 종교가 있어. 여기 빠져가지고 정사를 똑바로 안 돌봅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가 좀 많이 이렇게 휘청휘청 할 때입니다. 곧 망하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막 이문소까지 폐지를 하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관제 복구 몽고풍 금지입니다. 머리 변발 이런 것들. 그 다음 쌍성 총가무 회복. 이게 쌍성 총가무 회복하고 철령 이게 시험에 올해 어떻게 나왔냐면 공민왕에 대한 업적을 묻는 게 아니라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이래가지고 중간에 비워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민왕하고 충선왕 사이에 여기 들어갈 거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해가지고 이 쌍성 총가무 회복을 공민왕 즉위 앞에 열었다. 그래서 이게 4월달에 시험 나온 게 그겁니다. 그닥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튼 쌍성 총가무 회복 외워두시고요. 철령 이vùng 딱 확보하고 요동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왕권 강화 정책은 정방. 아까 최후가 인사기구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 과거제 정비하고 성균관을 이제 유학 강화 기구로 이제 재편을 합니다. 그럼 이 목적은 또 뭔가요? 그렇죠. 사대부들을 계속 땡겨 올리겠다는 이야기. 그 대표적인 게 신진 사대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돈 전민 변정도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 텐데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 민, 변정도감. 전, 땅 아닙니까? 권문 세족들이 백성들 땅 빼들어간 거. 민, 그죠? 백성들 땅 빼들어가. 변, 정,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돌려주자는 이야기지. 신돈을 중심으로 이제 설치를 했지만 나중에 결국 실패를 하죠.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신진사대부. 우리 정 브라더스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 저하고 심화 공부를 하면 이 사대부 족보도 좀 외워야 됩니다. 뭐 안향, 이재현, 이색, 밑에 정 브라더스 아시죠?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 이렇게 정도전은 혁명파, 성리학 플러스 디아들스, 관학파에서 조선 건국 참여하고 정몽주 쪽은 뭡니까? 정몽주 이색 이런 양반들은 물론 정몽주는 비살당하죠. 사림이 되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거 한번 공부할 겁니다.
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비교.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 조금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눠뒀습니다. 사실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는 비교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띄워놓고 친원파, 즉 원간섭기 상황을 던져놓고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신진사대부의 특징을 하나 정도 넣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 비교는 안 나옵니다. 자, 대외적인 기반, 친원파, 정치적, 음서제, 높은 관직, 독점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 대농장, 이런 건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사상적 기반은 불교죠. 보수적입니다. 신진사대부는 이제 친명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방향리고 중앙신, 과거제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지주, 반대 개념이 되죠. 성리학이고 개혁적입니다. 성리학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한번 심화과정 들어가고 할 때 한 번 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강의를 계속 올리니까 문화편 같은데 이제 곧 올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려가 망하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역사는 이런 겁니다. 되게 역사는 사이클이 있죠. 역사가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순환론이 있고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제국주의 국가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제 발전되는 건데, 이 열강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죠? 이 식민지를 할 때 이 사회 진화론을 갖다 들입니다. 순환론은 뭐냐면, 아무리 그 흥한제국 로마라 하더라도 이렇게 발전되다 결국에는 어떻게 망하고 또 다른 왕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 이게 순환론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순환론이라는 게 역사 되게 큰 사이클과 그죠? 아주 리드미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제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로마가 아마 지금의 미국보다 더 잘 나갔잖아요. 대로마 제국하면 그죠? 근데 로마가 천년 갑니까? 안 갑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쥔 지가 얼마 됐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합니다. 위화도 회군, 과전법, 조선 건국, 1392년 건국이죠. 그리고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 앞에 이런 게 있죠. 최영의 요동정번, 위화도 회군, 과전법 시행, 조선 건국, 그 다음에 한양천도 94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 대외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대외관계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 발해, 고려까지는 대외관계는 싸움 순서입니다.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싸움 이야기니까 뭘 봐야 됩니까? 고려 제가 아까 어떻게 나눴죠? 호족과 육두품이 고려 건국했잖아요. 그죠? 한 대목. 그 밑에 문벌 귀족이 있습니다. 이어붙였습니다. 최씨 무신 집권기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뭡니까? 그렇죠. 원간섭기 권문세족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호족과 육두품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이 동아시아의 싸움장 순서를 보면 거란 1등, 송나라 2등, 고려 3등, 여진 4등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우리하고 어떻게 송하고 친하잖아요. 거란이 이제 송나라 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고려 싸다고 먼저 딱 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1차, 2차, 3차입니다. 서희, 그죠? 강동육주 나오겠죠? 양규, 그 다음에 강감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여진이 이제 물론 윤관이 별무관을 이끌고 가서 동북구성, 그죠? 동북구성을 해서 여진을 조금 몰아내지만 결국은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진이 이제 무슨 나라 만듭니까? 아구다가 금나라 만듭니다. 요것도 재밌는 이야기 좀 이따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벌 귀족이 정권 잡고 있을 때 금나라 만들어집니다.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죠? 4대 외교입니다. 왜 금나라는 어떻게? 우리한테 거밤 딱 주니까 바로 우리가 깨갱하니까 어떻게? 바로 가서 송나라를 세게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경상도 발음이 쌍시오 발음이 좀 많이 나죠. 되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송나라 황제가 금에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송 황제 동생이 토껴가지고 남송시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무신집권기에서 최씨 무신집권기 넘어가는 그 시기 때 완전 거의 어벤져스급의 싸움장이 나오잖아. 누구죠? 그럼 징기스칸 몽고잖아. 그리고 고려 말에 가면 이제 그 홍건적이나 주원장이 그죠? 이렇게 해서 원나라도 쇠약해지고 한족이 다시 중국을 접수하는 명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란의 침입과 격퇴해 보면 고려북진 진송과 거란의 고려견제. 또 하나 이게 배경이 되면 원인 같은 경우는 만부교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진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타를 보내왔는데 그건 또 굶겨 죽이네. 그죠? 고려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고려의 어떤 귀족들은 제가 볼 때 정말 개념이 없어. 민족주의 사학자들 들으면 제 이야기를 또 다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치인들과 왕과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거든. 어쨌든 그죠? 그러면 내보다 힘센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의를 하고 외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 내려오면 뭐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갖다 싸우면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백성들이 민중이 피해를 본다. 그 대표적인 게 조일전쟁하고 병자호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물론 뭐 다른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를 둘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자 만부교 사건 이후에 1차 침입 서희가 외교 단판하죠. 강동육주. 이거 재밌는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소선예의가 한 기록상에는 80만 명인데 그만은 안 되고 한 30만 명 이상은 되겠죠. 소선예의가 여러분 교재랑 교과서 혹은 여러분 동화책에서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 관점입니다. 소선영이하고 앉았어. 차 한잔 마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술이라도 한 병 내와가지고 이제 한잔 할 건데. 소선영이가 이렇게 물었겠죠, 서희한테. 야, 너거는 말이야. 이렇게 먼저 물었을 겁니다. 내가 싸움 잘하나, 송나라가 싸움 잘하나 물어보면 서희가 뭐라 그래. 아, 당연히 형님 나라가 싸움 잘하죠. 그래서 소선영이 딱 또 묻습니다. 근데 니는 왜 송나라한테만 조공을 바치고 내한테는 안 오는데 이란단 말이야. 서희가 그때 번뜩이는 재치를 발휘합니다. 교과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 나라는 뭐 고구려 땅에 세웠으니 고구려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땅에서 일어났으니까 돌려라. 말도 안 말이가 그리가게 그죠? 아니 서슬퍼렇게 거란족 그 정말 싸움 잘하는 거란족 장군이 부대를 군산 이마에다 이끌고 왔는데 그 서희가 번뜩이는 게 뭐였겠습니까? 아이 제가 형님한테 조공 바치러 갈라 하는데 말이야. 여진족들이 막고 있을 때 형님한테 못 간다고. 그냥 형님이 저 여진족들 요 싹 한번 요 처리를 좀 해주시면 저 형님 꼭 약속할게. 조공 고려 인삼 산삼 막 가지고 갈게 이란다. 그래서 소순이가 묻지. 거진 여진족들 그 어디 막 있는데 물어봐. 그래서 소순이가 미소를 딱 띠면서 지도 빡 펼쳐서 어떻게 여기 6군데 강동 육지를 딱 드립니다. 그래서 소순이가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 싹 정리해 줄 테니까 니는 앞으로 내한테도 어떻게 조금 많이 바치고 내한테 자주 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희가 감사합니다 형님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그겁니다. 그런데 서희가 가고 나서 거란이 여신 한번 싹 때려주거든. 강동필 받아왔어. 그런데 이마 잠수 타본단 말이야. 안 와. 열받잖아. 그래서 두 번째 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오는데 뭐 실 내용은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침입 양규가 선전을 하죠. 개경에 함락까지 합니다. 3차 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강감찬 귀주대첩. 자, 그리고 나서 고려와 송나라 요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천리장성, 나성 이런 것들을 축조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이 당시 거란이 멈췄던 이유도 연운 16주란을 얻어냅니다. 송나라로부터.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물론 뭐 역사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중국 한족을 완전히 막 아작을 내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남면 관제, 북면 관제 이래 가지고 이제 융합을 좀 하면서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정세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냐면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진족이 중국 사세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진족 10,000명만 모이면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진족은 따로 이렇게 부족들이 이제 흩어져 살아요.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태 이제 여진족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그 후삼국 통일할 때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거든요. 이 양반 아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마이태자입니다. 그 못이 어디 있고 삼배 어디 있고 산에 들어가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니라 중국의 금나라의 역사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 아구다의 7대 이 조상이 누구냐면 신라 사람이랍니다. 실제로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 신라 사람 진고bil 김씨 아닙니까? 그래서 금나라였다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후삼국 때 고려와 소위 말하는 합병을, 그죠? 반대하는 진골 세력들과 육두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과 접촉을 해서 다양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파를 좀 하고 교육을 했겠죠. 그러면서 손들이 이제 시대가 점점점 지나다가 아골타 때 와서 여진족을 통일한단 말이에요. 여진족들 기마병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금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강동육주에서 쫓겨난 여진족들이 자꾸 이제 그 동북구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경북도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도 노략질을 하니까 윤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와. 왜? 우리는 보병인데 저기는 기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숙종한테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을안을 만들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은 스님입니다. 옛날에 스님 싸움 졸라 잘해. 스님들 왜 싸움 잘하는 줄 압니까? 뭐 소림사 무술해서? 아니고 절에 신라시대 때부터 좋은 게 많이 있잖아. 좋은 걸 많이 이제 문벌 기적대로 숨겨둔단 말이야. 그럼 그거 지키려면 뭐 군인들이 지킵니까? 스님들이 지켜야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싸움 잘하지. 아무튼 이런 별물만을 만들어서 거의 20만 명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거 뭐 게임이랄 게 있습니까? 부족 단위로 흩어져서 하는데, 그러니까 몇 놈 싸다고 겁나게 때리고 동북구성 하나 쌓는단 말이야. 동북구석을 쌓고 있으니 여진족들이 자꾸 이제 카톡 오는 거지. 형님, 내가 잘못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들도 형님 나라 신라에서 온 그 큰 어른들이 말이야, 우리 여진족들 많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도 그 바람이 이렇게 컸다고 예정을 생각하고, 형님 나라나 우리나라나 같은 한 뿌리니까 좀 성 좀 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고, 당시 고려 조정에서 윤관을 탄핵한단 말이야. 왜? 지키도 못할 성을 빽지 만들고 해가 여진족들 끌기만 하고 말이야. 그 군량미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하러 근짓 하냐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윤관이 탄핵해서 귀양 가는 장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진족들이 세력을 키워요. 이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진정벌, 윤관, 별무관, 동북구성. 별무관도 나중에 심화반 가면 아까 제가 심화 수업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기군, 신보군, 항모군 이런 거 그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자, 금나라 고려의 4대 요구. 이자겸의 4대 수요. 아마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금나라가 작정을 했으면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기 쉽게 그냥 4대 수용이니까 금나라가 받아줘서 군신관계로 됐다. 이 논리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이 이면에 서로 간에 이제, 그죠? 아골타도 그래, 그 아주 무자비한 사람은 맞는데 자기 자신도 어떻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직계 조상이 뭐 신라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매칭이 좀 이제 되겠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몽고와의 전쟁.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쟁이랄 것도 없고 몽고와의 전쟁은 여러분 항상 뭐 민중의 항쟁입니다. 그래서 배경 거란 토벌 과정에서 접촉하고요. 곡물 요구하고요. 사신 저고요 사신 피살합니다. 이제 얘들이 몽고 애들이 이제 이걸 조작한 거죠. 원인도 같이 포함시켜도 됩니다. 과정 1차 침입 박서 귀주 개경 포위 강화도로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침입 이후에 2차 침입 때 김윤우 샬리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중의 항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 제조 대장경. 요거 왜 다시 찍냐면 유목민이라 해가지고 막 무자비하기만 하고 전략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그죠? 나라를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무슨 종교였습니까? 불교잖아. 그래서 그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만들거든. 그죠? 저기 대구 팔공산 들어보셨죠? 그죠? 그 갓바위라고 그 수험생 엄마들 한 번씩 가서 늘 절하고 무릎 깎아지는데 거기 가면 이제 대구 부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조대장경을 만들어가 보관해 놨는데 몽고 애들은 내려와 가지고 그까지 내려가 그걸 불태워 버린다고. 또 황룡사 구층 목탑도 불태운단 말이에요. 할 짓 없어서 태웠겠습니까? 그죠? 첩자도 분명히 밀정도 있었을 테고 이랬겠지. 고려 밀정한 놈이. 요 장군한테 가서 손쉽게 민심을 흔들어 버리는 묘안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몽고 장군이 이야기해봐라. 고려는 앞선 신라 시대부터 본시 불심이 대단하고 호국 불교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불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심을 깨버리고 민심을 흔들려면 가장 대표적인 호국 불교 관련된 그죠? 이 유적을 다 불태우잖아.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 초조대제가 불태운단 말이야. 황룡사 절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그러면 고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불탔단 말이야. 그럼 부처님이 놓여야지.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그죠? 비도 내려가지고 뭐 장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라? 해가 반짝반짝해 아무 일이 없어. 그죠? 그럼 민심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제가 판단할 때 그겁니다. 안 그러면 저 대구 803 밑에까지 가가지고 뭐하러 내려가서 그 불태운단 말입니까?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2차 때 김유 스님입니다. 활을 되게 잘 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샬리탑 되게 유명한 장군입니다. 몽고에. 활을 딱 쏘았는데 눈에 팍 꼽혀가지고 이런 말이 이제 뒤집었어. 대륙의 군대는 장군이 죽잖아요. 유목민들은. 장군이 죽으면 일단 철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군이 죽으면 장군님의 원수를 갚아야 돼. 폭탄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쪽발이는 어떻게 하는데? 간을 봐. 간을 보고 내가 싸워가 이길 것 같다. 혹은 질 것 같다.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해. 저 섬나라 애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보다 흰 센 놈이라고 하면 일단 스미마생 하면서 머리 딱 박는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래서 하면서. 그래가 좀 무안하면 대빵이면 할보감 해주는 거고. 일본은 그렇습니다. 대륙의 군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장군 죽으면 철수해. 여러분 유럽이 몽고군들 그 침략에 폴란드 앞에까지 갔잖아. 그죠? 왜 살아남았습니까? 징기스칸이 죽어서 그래. 안 죽고 좀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유럽 아작났다니까요. 영국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찰리타 격퇴하고 천인성 경기용인 이거는 특수행정구역이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민중의 항쟁이고 그다음 8만 대장경 민중의 저항 황룡사 구층목탑 부인사 장경판목 초조대장경이 불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만 대장경이라고 외우셔도 무관한데 제조대장경이라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출제 교수에 따라 성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8만 대장경 이꼴 다시 만들었다. 제조
대장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결과 최씨 정권 붕괴하고 개경환도, 삼별초, 진도, 제주도 이렇게 됩니다. 또 참고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삼별초 항쟁하다가 썰에 의하면 나머지 세력들이 어디로 넘어갔다? 오키나와로 넘어갔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저기 브라질, 여러분 그 예전에 보면 브라질의 눈물 해가지고 원시 부족들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석기를 썼답니다. 이것도 일본 교수 이야기입니다. 석기 썼는데 이 삼별초 항쟁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갑자기 철기, 청동기, 철기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또한 거기에 가마를 굽는 터도 막 발견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삼별초 잔여 세력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추론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몽고와의 전쟁 이렇게 정리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게 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조금 듬성듬성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기본을 좀 숙지하셔야지 뒤에 공부한테 좀 편합니다. 지금 기본 공부하는데 제가 그 예컨대 최씨 무신집권기에 말이죠. 명종 때 뭐 그 동명왕편 뭐 이규보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교정도가 막 되게 복잡한 말씀을 드리고 또 무신집권기 때 정중부 집권했을 때 뭐 공주명학소의 망이망소의 난, 그 다음 또 누굽니까 경대승 때 김삼위 효심, 이런 김삼위 효심 이런 이야기 자꾸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를 오늘 강의를 2개를 올렸는데 이거 말고도 공부하실 게 이제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시대별 맥 혹은 너무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간략한 흐름만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주셔도 공부하는데 많이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강의까지 하고 저도 뭐 차를 한잔 하고 좀 쉴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PPT 작업도 좀 하면서 하다가 요 화면에 보시면 제 이름과 한국사회가 나름의 이 로고는 제가 이제 특허는 아니고 그 이제 로고 신청을 해서 이제 제작된 로고고 이걸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어묵 선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디자인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으시지 말고 너무 재밌게 가도 남는 거 없거든요. 웃고 즐기는 가운데 막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시되 저하고 이렇게 기본 강의라든지 특히 제 유튜브에 있는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편하게 좀 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주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나서 그럼 제 강의만 잘 보면 점수 잘 나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게 기출이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걸 제가 자꾸 설명하고 소개를 드리면 나머지 여러분들 기본과 심화적인 부분에 외워다 할 게 오롯이 여러분들 몫이죠. 발품 팔아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외워주시고 보시면서 쓰고 중얼중얼 하시면서 요거 누적되면 반드시 고득점이 나옵니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계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9시 40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맑았는데 갑자기 부산에 지금 비가 또 조금씩 오고 내일부터 춥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이제 굉장히 따뜻했는데 다음 주 수능이 있어서 그렇죠. 동장군이 심술을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서 저도 열심히 작업을 해서 강의를 많이 올릴 겁니다. 특히 우리 울산 진 공무원 학원의 기본 좀 이과 출신 분들이나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은 제 오프라인 강의와 함께 다양하게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내년 4월에 역시 올해 6월달과 같은 100% 합격 신화를 또 이루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울산 진 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